북한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평양 북경 노선을 담당하던 승무원, 부기장, 정비사 등 5명이 북경 호텔에서 극비리에 모였습니다. 7년, 15년씩 충성스럽게 일했던 이들이 한밤중에 호텔방에 모여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들은 왜 보위부의 눈을 피해 호텔 비상계단으로 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평양 엑스파일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봄, 평양 순안공항 활주로에 아침 햇살이 비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남색 치마 정장에 스카프, 그리고 가슴에 달린 김일성 배지까지. 그날따라 유난히 자랑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당시 34, 고려항공에서 7년째 근무하던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을 나오고 당성이 확실하고 집안이 깨끗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지요. 저희 아버지가 당 외교부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이셨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북경과 평양을 오가는 노선을 주로 맡았습니다. 한 달에 4-5번은 북경에 갔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배급도 제대로 못 받는데 저는 외화 상점에서 중국 과자도 사 먹고 외국 화장품도 쓸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넌 정말 복받은 아이야? 장군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니잖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침마다 대동강변을 따라 출근하면서 저는 제가 북한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강구역에 있는 저희 집은 그래도 평양에서는 괜찮은 동네였고요. 겨울에도 난방이 끊기지 않았고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정전은 자주 됐지만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였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평양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대동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주체 사상탑이 우뚝 솟아있고 류경호텔의 유리창이 빛나던 모습.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남조선 사람들은 뭘 안다고 우릴 불쌍하게 볼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북경에 갈 때마다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경 수도공항에 내리면 뭔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그렇고 공항시설도 그렇고 뭔가 우리와는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특히 남한에서 온 비행기를 볼 때면 승무원들의 환한 미소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미소는 우리처럼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거든요. 한 번은 북경 호텔에서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남한 승무원들을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떠들고 있었고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나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에 평양으로 돌아오면 보위부 요원들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뭘 봤는지, 누굴 만났는지 다 보고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본 것도 마음대로 말 못하고 생각한 것도 숨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요. 그 일은 2023년 여름 북경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해서 우리가 늘 묵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보위부 요원이 일찍 자리를 비웠고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방에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이 있어도 볼 게 별로 없잖아요.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북경 호텔의 텔레비전은 달랐습니다. 중국 채널도 나오고 영어 채널도 나왔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채널을 돌리려다가 저도 모르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습니다. 남한 드라마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남한은 미군들한테 짓밟히고 사람들은 굶주리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거리,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으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젊은이들. 제가 알던 남조선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시간 넘게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설마 미국 놈들이 꾸며낸 거 아닐까? 하지만 제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연출된 게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남한 승무원들을 또 봤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눈인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환하게 웃으며 답례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누가 보나, 보고해야 하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조식을 먹으며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자유롭게 음식을 고르고, 웃으며 대화하고,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우리가 늘 보이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저렇게 살 수 없을까요?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하늘을 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겪은 6.25 전쟁 때문일까요? 그 전쟁만 아니었어도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긴장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배급소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전기가 나가서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 겨울인데도 난방이 안 돼서 떠는 사람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사는 걸까? 장군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겁이 났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반동이고 들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고려항공 승무원, 안으로는 체제를 의심하는 사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의무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결국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양은 그 어느 때보다 추웠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날씨에 전기는 하루 종일 나가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나은 편이었지만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고생했을지 모릅니다. 그해 1월 고려항공에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외화벌이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외국에 나갔다가 물건을 사오는 걸 엄격히 금지한다는 거였지요.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또 형식적인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저희 동료 승무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리순이 언니였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선배였는데 늘 밝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북경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프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려 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부에서 언니를 데려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화장품을 몰래 가져왔다가 걸렸다는 얘기였습니다. 겨우 화장품 몇 개 때문에요. 그 다음 주 우리는 특별 사상교육을 받았습니다. 강당에 모인 승무원들 앞에서 보이부 간부가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동무들이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어 당을 배신했다. 이런 반동분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리순이 언니 얘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언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족들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혹시 정치범 수용소로 간 건 아닐까요? 그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북경에 가도 호텔 밖을 나가지 못했고 중국 물건을 사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를 더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호텔 방까지 들어와서 짐 검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팀이었던 이미양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29살 어린 후배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도 도청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무렵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화장품 몇 개 가져왔다고 사람을 잡아가고 드라마 하나 봤다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온 가족을 벌주는 이 나라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일까요? 저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숨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들, 굶주린 아이들을 업고 다니는 어머니들, 석탄을 구하러 역 앞을 헤매는 할아버지들. 이게 우리가 살 길인가요?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너 요새 표정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저는 아무 일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눈치채셨을 겁니다. 딸이 뭔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요. 그해 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박철민 부기장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서연 씨, 저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박철민 부기장은 38살의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평양항공대학을 나와서 15년째 고려항공에서 일하던 분이었지요. 늘 과묵하고 신중한 분이었는데 그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북경 호텔 텔레비전에서 뭘 보셨죠? 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나만 드라마요. 그리고 저도 서연 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북경에 갈 때마다 보위부 눈을 피해서 잠깐씩 만났습니다. 박 부기장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언젠가 리순이 선배처럼 될 겁니다. 아니면 평생 감시당하며 살거나요.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말 만약에 다음 북경 비행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탈북. 그는 탈북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서너 명은 있어야 해요. 박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사람을 골랐습니다. 이미향은 제 후배였습니다. 29살의 어린 친구였지만 똑똑하고 용감했습니다. 리순이 언니가 끌려간 후 이 아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언니,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최영수는 42살의 정비사였습니다. 과묵한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배급이 끊겨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요. 저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어차피 이 나라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요. 강혜진은 31살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언니가 탈북하다가 잡혀서 총살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 목까지 살고 싶어요. 자유로운 곳에서요. 우리 5명이 모였습니다. 북경 호텔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밤새 계획을 짰습니다. 다음 북경 비행은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했습니다.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국 대사관 위치를 외웠습니다. 만약을 위해 탈출 경로도 여러 개 생각해뒀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탈북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말리실 게 뻔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족 다 죽는다. 네가 가면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주말,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동강변을 걸으면서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오늘따라 말하고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어린 시절 사진들을 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학교 다닐 때 사진, 승무원이 된 날 찍은 사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4월 14일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는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양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 될 거야.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자유를 향해서요. 2024년 4월 15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북경행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승무원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부모님이 계신 곳, 제 모든 추억이 담긴 곳.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기내에서 저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음료를 나눠주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미향도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있는 박철민 부기장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그도 지금 떨리는 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3시간 후 비행기는 북경 수도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우리는 평소처럼 보위부 요원들과 함께 입국 수속을 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요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7년, 10년씩 일한 사람들이니까요. 설마 우리가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호텔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6시, 보위부 요원들이 저녁 먹으러 나간 틈을 타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5시 50분,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은 최소한으로만 넣었습니다. 여권과 중국 돈, 그리고 부모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잡히면 어떡하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6시 정각, 복도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민 부기장이었습니다. 가시죠.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은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아래층 식당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했습니다. 누가 탈지 모르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온 세상에 들릴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내려와서 우리는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박 부기장이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경의 거리는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대사관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경비가 우리를 봤습니다. 박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경비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곧 대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미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최영수 정비사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박철민 부기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평양도, 부모님도, 제가 알던 모든 것도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 하나로 저는 버텼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잘 됐고 전기도 꺼지지 않았고 물도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대사관 직원분이 우리에게 방을 안내해 줬습니다. 여기서 잠시 머무르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는 절차를 준비하는 동안이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물어봤지만 정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에 있을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보위부에서 연락이 갔을 겁니다. 댁딸이 북경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면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실까요? 아니면 강제로 시골로 추방당하실까요? 동생은요? 김일성 대학을 다니던 동생은 퇴학당할 겁니다. 제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받을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옆방에서도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이미향이나 강혜진이겠지요. 우리 모두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넘기라고요. 우리는 겁에 질렸습니다. 그럼 우리 북한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안에 갇혀서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우리 얘기가 나오나 해서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대사관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북한 소식 좀 알 수 있을까요? 제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도 알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철민 부기장은 그나마 의연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제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이미향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언니, 제가 탈북한 거 알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실까요? 제가 불효자예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체제가 나쁜 거야. 강혜진은 반대로 강해졌습니다. 언니가 죽으면서까지 제게 자유를 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언니 목까지 살아야 해요. 후회하면 안 돼요. 그 아이의 눈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정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영양실조로 죽은 그 어린 아들을요. 저는 아들 무덤에도 못 가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태국으로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정말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잡히는 건 아닐까요? 북한 공작원들이 우릴 납치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지를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생각했습니다. 대동강변, 모란봉, 제가 다녔던 학교, 부모님 집, 다시는 볼 수 없을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자유를요? 두려움 없이 사는 삶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2024년 6월 초, 우리는 북경을 떠났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의 도움으로 조용히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우리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을 봤습니다. 혹시 누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경 수도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달 전 우리가 탈출했던 바로 그 공항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떠나는 거구나. 태국 방콕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면 한국 대사관 직원이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출국 심사를 할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보더니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알아챈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공안은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가세요. 저는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탔던 비행기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승객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유를 향해 가는 승객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북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모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옆에 앉은 이미양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응, 갈 수 있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5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까? 동생은 학교에서 쫓겨났을까? 제 집은 어떻게 됐을까? 이웃들은 저희 가족을 뭐라고 할까?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복을 입은 여자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태국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묵었습니다.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한국 음식도 해줬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맛과 비슷했지만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고국으로 가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국.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지만 같은 민족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방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사람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구나 싶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승무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북경에서 봤던 바로 그 미소였습니다. 두려움 없는 자유로운 미소였습니다. 좌석에 앉아서 저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를 향해 가는 거구나. 박철민 부기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5시간을 날았습니다.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비빔밥이었습니다. 고추장 향기가 났습니다.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유의 맛이 섞여서 그런 걸까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겁니다. 7년간 하늘을 날았지만 진짜 자유로운 하늘은 처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곧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2024년 6월 10일 오후 6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말 도착한 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미향도, 뒤에 있던 강혜진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일어났습니다. 7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걸었던 복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자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항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7년간 저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 내리면 다시 감옥이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박철민 부기장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승무원들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긴장이 없었습니다. 감시받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비행기에서 내려도 자유롭구나. 저들은 보위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저들은 본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순간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직원이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특별 심사대로 갔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이미향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강혜진도, 최영수도, 박철민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온 슬픔, 고향을 떠나온 아픔, 죽을 고비를 넘긴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자유를 얻은 기쁨.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면세점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커피 향기가 났습니다. 24시간 편의점도 보였습니다.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저는 공항 유리창 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었지만 왠지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7년간 저는 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이 하늘 아래 서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왔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정착 교육을 받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하나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요.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환하게 불 켜진 건물들, 자유롭게 달리는 자동차들, 늦은 시간인데도 밝은 거리들. 모든 게 평양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하나원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전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난방도 잘 됐습니다.
물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계실까요? 동생은 괜찮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면 제가 평양에 가서 부모님을 모셔올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기를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 것을 솔직히 말해도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7년간 저는 하늘을 날았습니다. 구름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땅에 내리면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자유롭게 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에서요. 인천공항에서 오열한 이유가 뭐냐고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것을요. 두려움 없이 웃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저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저는 울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평양에 갈 겁니다. 부모님을 만나러요. 그리고 말씀드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어요. 자유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며 감사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